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 인플레 진짜 잡힐 건지, 그리고 이 킹달러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그리고 현재 터널 이게 언제쯤 끝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내다봐야 될지 KB증권 김효진 이코노미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지금 아주 어쨌든 즐거운 소식이 있었어요. 지금 녹화일을 기준으로 어제 밤 사이에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잡혀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네, 한 좋은 10월, 쪽으로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네. 지금 상황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물가가 뭐 9월, 8, 9월이 고점이고 이제 내려는 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도 1년 동안 이제 물가에 뒤어왔던 터라서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내려갈 수는 진짜 있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숫자는 전년 동을 비해서 7.1%. 사실 7.1%라는 숫자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제 9%대까지 올라갔던 터라서 7% 초반에 안착한 것만으로도 증시에서는 물가가 이러쿵저러쿵해도 잡히기는 잡혔구나,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아마 좀 안도감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뭐 세부적으로 어땠다 저땠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서비스 물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좀 높기는 합니다만 주거 물가를 빼면은 뭐 휘발유 가격이고 일반 공산품 가격들은 하락한 물건 가격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여전히 7% 높지만 이제 잡혀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에는 한 번 더 조금 재확인하는 그런 지표 내용의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굉장히 희망적인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연준이 한때는 막 6%대까지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내년 연준에서 기껏해야 4.75밖에 안 올릴 것이다. 연리 4.75%다. 이건 정말 엄청 희망적인 전망이기도 한데 과연 지금 연준이 진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인지, 그리고 금리를 어디까지 내년에 올리게 될지 이제 짚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일단 이제 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1년 만에 기준금리가 이제 5%가량 오른 거니까 정말 많이 올리는 거긴 하죠. 근데 이제 5%를 넘어선 5.25, 5.5%까지 상승 가능성들도 이제 박종원님 이야기 주신 것처럼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았는데, 그런 가능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가 지표가 좀 하락하는 걸로 나오면서 많이 지금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시장의 관심은 5%, 뭐 혹은 5.25까지 올릴 수 있어도 거기서 더 올리지는 않겠다라는 식으로 시장은 많이 좀 시나리오를 잡아가고 있고, 내년에 아마 관심은 5%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는 최근 인하 기대감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정말로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인하를 하면은 얼마나 할까? 그걸로 시각들은 좀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까지도 이제 흔들고 그쵸.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저희는 절반 이상으로 보지는 사실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7% 초반이 물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7% 오른다라는 거는 사실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해요. 그리고 뭐 2010년 이후 평균을 봐도 2000년 이후 평균을 봐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고작 뭐 2% 내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훨씬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주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정말로 예전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낮아지기 전에는 쉽사리 인하 카드를 좀 꺼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 시장 측면에서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금리를 그만 올리는 것도 아닌데 시장이 왜 이렇게 좀 훈풍이 불지? 라는 아마 궁금증들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왜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반영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5bp씩 올리다가 50bp, 25bp 올리는 거는 올리는 건 맞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건 맞는데 이 속도가 줄어드네. 금리 긴축에 대한 모멘텀이 반감되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주식을 해보기 좋은 시점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큰 결에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곧장 내년에 인하까지는 조금 사실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훅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아직 내린 것은 아니고 내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던데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아마 마음을 좀 다잡는 데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며칠 사이에 지금 주식 들어갈 때 아니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시점에서 야 이제 금리 올리는 속도도 둔화되고 이제 모든 게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네. 만한 변곡점 같은 건가요? 저희도 이제 문의를 많이 받기도 하고 저도 궁금하죠. 항상 저희 이제 미래를 전망하면서 사니까요. 근데 이럴 때는 이거 너무 상투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분할 매수 정말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포모라고 이런 단어가 작년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투자를 안 해서 나 혼자 돈을 못 벌고 남들은 다 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동참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급등하는 장세에서는 초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중에 올라간 가격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경제 여건이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도 좋아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내년 연초부터 갑자기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연준이 뭐 봄부터 막 금리를 인하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상황이 굉장히 모든 게 급등 장세가 나타나기는 그렇게 쉽게 만만한 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만 빠지나라고 하면 저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묘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주식이 싸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저점이고 올라갈 일만 남았어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희 봄까지는 조금 더 마음고생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럼 봄까지 또 흔들리거나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좀 궁금해지는 건 일단 인플레이션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몇 개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정말 2%를 달성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그 2%를 달성이 내년에 가능한 거냐. 인플레이션 왜 도대체 2%라는 숫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자꾸 2%를 거론하고 진짜로 갈 힘이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앙은행들이 한 2000년대, 9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명시적으로 채택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한국은행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한국은행은 2% 중기적으로 2%의 물가를 우리 안정 목표로 저희가 통화 정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최근에 물가가 낮아져서 7%, 내년에도 2%가 될까 말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왈가왈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옛날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물가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옛날에 설정해 놓은 이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의견들도 사실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왜 2%가 됐을까요? 네. 그 왜 2%입니까 도대체? 사실은 제가 자료조사를 많이 했는데 딱 왜 2%다라고 해놓은 글은 사실은 못 찾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장기 평균 물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장기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또 평균이야. 장기 평균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이니까 마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물가가 한 2, 3% 정도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가계부를 짜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도 경영을 하시죠. 근데 갑자기 물가가 막 9% 됐다가 막 1% 됐다가 이게 널뛰기를 하니까 기업에서도 경영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물가라는 거 숫자 자체가 그냥 단순한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장기 평균 2%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되었건 미국의 연준이 되었건 ECB가 되었건 장기 평균이 2%를 물가 목표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놓은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잠재 성장률인 것 같아요. 이제 물가는 물가고 물가를 왜 잡아야 되죠?
물가를 안 잡으면 나중에 피곤하죠. 아마 원래대로라면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어야 됐겠지만 네. 올 한 해 동안 뭐 투자를 하시는 분 그리고 실물 그냥 현업에 계신 분들도 야 물가 오르니까 너무 피곤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가가 올라가면 그냥 제가 쉽게 피곤해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짜기가 좀 어렵게 만들고요. 우아한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장을 좀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성장을 잘 하려고 물가를 2%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성장률이 높아져요. 잠재 성장률이 미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2%가 아니라 미국이 그냥 평범하다라고 하면 3% 정도도 성장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물가 안정 목표가 2%가 아니고 3%가 되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잠재 성장률들이 사실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물가 안정 목표제의 타겟을 올려잡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개연성도 낮고 좋은 처방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가가 2%가 안 돼. 그러니까 2% 위에 계속해서 한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아마 중앙은행은 우리는 중기적으로 그래도 2% 타겟을 위해서 열심히 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아마 목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금리 물가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예요. 하지만 이게 당장의 금리 인하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기대를 당겨오지는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물가 안정 목표제 2%로 갔다라는 게 굉장히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중앙은행은 막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인하를 많이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 안정 목표제가 2%에서 변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이게 되게 와닿지 않는 숫자죠.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서 이제 7%인데 물가를 2%까지 잡겠다는 거 이거 되긴 하는 거야. 네. 시간이 걸리죠. 근데 거기까지 중앙은행은 다른 옵션은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진 거, 이 물가랑 관련해서 네. 2%가 목표라고 하는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제 고작 2월 14일 날 물가 상승률이 7.7이었던 게 10월 달에 11월 달에 7.1로 내려왔네. 와, 그러면 연준이 이제 금리 많이 안 올리는 거 아니야? 이 기대 하나만으로 흥미로웠던 건 그게 나오자마자 원자재 가격이 막 폭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다시 물가를 또 자극할 수 있는 원자재, 특히 네. 원유 가격도 다시 급등하는 이런 네.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물고 물리는 도대체 그쵸, 닭이 먼저냐 그쵸. 달걀이 먼저 나오지만 네. 이게 물가가 낮아졌다는 지표가 나오면 다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이 현상 맞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물가는 낮아지고 주식은 오르는데 원자재 가격은 안정되어 있고 이게 투자자들이 되게 바라는 조합이잖아요. 네. 근데 다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잡히고 위험 자산에 훈풍이 불면 다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원자재 가격도 다시 좀 들썩들썩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수요 전망들이 다들 좀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봄, 여름, 가을까지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 그때는 주식이 오를 때 유가가 같이 올랐고 오르는 폭도 90불, 80불 이렇게 올랐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유가는 $70 초반까지 그래서 레벨이 좀 다운됐죠. 네. 그래서 이게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쭉쭉쭉쭉 빠지면서 물가도 쭉쭉쭉쭉 빠지면 좋겠지만 그 조합은 딱 이렇게 싹 같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수요 둔화 전망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한번 레벨 다운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또 한두 달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 그 가능성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항상 인플레이션 하면 우리한테 가장 큰 고통을 줬던 가장 최근 사례가 1970년대니까 그렇죠. 그때 상황을 보면 물가 잡았다. 야,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율이 한 7%대였는데 드디어 3%대로 낮아졌어 했더니 다시 확 올라가면서 12%로 다시 맞아요.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1970년대.
이번에도 혹시 이제 물가를 잡았다고 여유 딱 부리면 또 물가 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번에는 그래도 연준이 설마 그때 그렇게 다 경험했는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믿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비슷하고 70년대하고 하나는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거는 고용시장, 노동시장.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고용이 이제 20몇만 명씩 나오고 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이 이제 3%대 중반. 그리고 거기에는 경제는 좀 시들시들한데 고용이 왜 이렇게 좋아? 라고 봤더니 은퇴.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신 게 2016년도잖아요. 벌써 6년이 됐네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민 정책에 되게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민을 못 이렇게 좀 원활하지 들어오게. 않는 네. 반이민 정책을 사실상 펼쳤기 때문에 미국으로 노동력들이 많이 예전처럼 유입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도 야, 사람들이 좀 사회가 바뀐 것 같아.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네.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될까 이제 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은 원래 지금쯤이면 실업률도 어느 정도는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이제 실업률이 올라갈 만하면은 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 은퇴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민이 못 와서 여전히 이제 실무진에서는 우리 팀 빨리 사람을 뽑아줘야 됩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거는 70년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60년대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전쟁을 하러 떠났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에도 고용 시장 굉장히 타이트했었거든요. 여기까지 나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럼 좋은 점도 있습니까? 70년대.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거는 임금을 계속해서 경제에 대비해서는 올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금이라는 거는 뭐 복지 정책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임금 자체를 깎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가 임금 데이터는 하방 경직이라는 네. 임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하방 경직이라는 거를 되게 세트로 쓸 만큼 깎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미 올라간 임금은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낮아지기는 어렵겠는데 이제 이건 비슷한 거죠. 제가 볼 때 굉장히 다른 차이점은 오일 쇼크. 70년대 물가가 그렇게 10몇 년 동안 높았던 데에는 유가가 두 차례나 우리가 쇼크를 붙이는 수준으로 아마 사진 같은 데서 이렇게 휘발유를 넣으려고 차들이 이렇게 뭐 몇 킬로를 이렇게 주유소 앞에 서 있는 거 아마 사파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쇼크가 두 차례 나타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고 그러면 이런 질문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전쟁도 아직 뭐 영향력은 반감됐다고 하지만 전쟁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누가 또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를 모르는데 유가 오르면은 70년대랑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 얘기가 길어지네요. 시장의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우리가 경쟁 강도에 따라서 가장 경쟁이 없는 시장을 저희가 독점 시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만. 경제 한방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유튜버의 독점이시잖아요.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네. 예, 독과점이시죠. 예, 마음속으로 독점을 하고 계시고 너무 막 경쟁이 심해요. 이런 건 이제 완전 자율 경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70년대에는 원유 시장이 뭐 과점이긴 했지만 거의 독과점에서 몇 개 나라가 쥐락펴락, 유가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도 많아졌고요. 미국의 쉐일도 있잖아요. 재생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시장이 여전히 중동 국가가 어떻게 하는지, 러시아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도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70년대처럼 러시아 하나의 마음대로 혹은 사우디라는 국가의 하나의 마음대로 유가가 그렇게 쥐락펴락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뭐 시장 경제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독과점 시장에서 자꾸 자율 경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한두 사람이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생기죠. 왜냐하면 100불에서 그래? 그러면 쉐일 기업 나도 공급을 하겠어. 그럼 공급이 들어가면 가격이 하락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길게 드렸습니다만 70년대 저희가 40년대
40년 만에 이렇게 높은 물가를 보다 보니까 70년대 이야기까지 하게 됐네요. 그리고 예전에 저물가보다는 높은 수준의 물가를 계속할 거라는 거는 여전히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도 타이트한 것도 맞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쇼크를 주었던 에너지 가격에서는 지금 여러 좀 변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내년에 확 드라마틱하게 잡히진 않아도 70년대처럼 그렇게 막 10년 넘게 고생할 가능성들은 저희는 좀 낮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하에 그러면 우리가 내년 네. 금리, 내후년 금리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이 미국의 적정금리가 몇이어야 됩니까? 그 질문이 사실은 가장 받기가 싫었어요. 이제 왜 네. 받기가 싫었냐면 제가 대답을 몰라서. 명색이 이코노미스트인데 적정금리가 몇이 돼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만 몰랐으면 내가 모르나 보다라고 했을 텐데 월가에서도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명확한 대답을 내놓으실 수 있는 분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우리가 우왕좌왕 고생을 했죠. 그래서 저랑 저희 동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연구를 되게 많은 학자분들이 하셨을 텐데 우리가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없다면 그런 보고서를 인용해서 우리도 자료를 써보면 어떨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는 테일러 룰이라는 걸 우리가 썼어요.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만드신 건데 뭐를 넣냐면 실업률하고 물가를 넣어서 계산을 쭉쭉쭉쭉 하면 미국의 적정금리가 하나의 숫자로 나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테일러 룰이라는 게 정말 꼭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굉장히 파워풀했거든요. 이유는 금융시장에는 컨센서스가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컨센서스를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센서스 자체가 없었던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일러 룰의 강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의도 KBS 신관에 앉아있는 제가 계산한 값하고 박종훈 기자님이 계산한 값하고 미국의 연준 의장이 계산한 값하고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컨센서스가 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네.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사견을 넣어서 이번 달이 아니고 난 다음 달에 올릴 것 같아. 다음 달이 아니고 다다음 달까지 올릴 것 같아. 라고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2%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7%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벌어져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이 테일러 룰이라는 게 점차 안 맞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양적 완화도 했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저물가가 되면서 점차 쓰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테일러 룰에 들어가는 가정들을 좀 바꿔가지고 업데이트 버전을 만들었고 지금 딱 이번 달 숫자를 넣으면 미국의 적정금리가 한 몇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적정금리는 그렇게 높지 않겠죠? 한 3.5? 7%입니다. 정말요? 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엄청나네요. 네, 와. 아직까지. 그리고 올해 중반에는 10%였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와. 제가 아까 네. 연구한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연구를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숫자가 너무 높아서 발표를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높다면 지금 적정금리가 아니라는 거고 그럼 물가 잡을 수 있어라는 걱정이 바로 드는데요. 적정금리 네. 아니잖아요. 아직 멀었는데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룰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면 느낌이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한 3주 정도 전에 블라드 위원이 나와서 내가 뭔가 룰을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의 적정금리가 5에서 7%다 라는 와. 걸 발표를 하셨잖아요. 저희는 보고서를 낸지 한 2달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에서도 그렇게 색다른 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는 우리가 룰 가지고 정말로 논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전제가 이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몇 프로가 될지도 모르겠고 적정금리가 몇인지도 모르겠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혼란스러웠는데 컨센서스도 매달 바뀌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룰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난 저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런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이제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난 저 사람 말이 좀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의미 있는 컨센서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거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그러면 제가 적정금리 7%입니다. 그럼 7%까지 올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물가 상승률이 막 몇 달 전하고 비교해서 막 1, 2%포인트씩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적정금리까지 막 고무줄처럼 우리가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내년도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또 월가에서도 연준 위원들도 전망을 막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물가가 몇 프로일 거야. 실업률이 몇 프로일 거야. 그러면 내년 연간 평균적으로 어울리는 적정금리는 몇 프로일 거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 숫자가 바로 4.75에서 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달 그러면 갑자기 기준금리를 뭐 3.5%에서 적정금리가 7%라고 7%까지 갔다가 그럼 다시 다음 달에 또 내렸다가 이제 이럴 수 없으니까 내년에 바라봤을 때 우리가 5%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계산값이 나오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의 계산과 블라드 위원 또 여러 지금 교수님들이 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5%까지는 금리 인상할 거예요. 그리고 쉽사리 인하하지는 않겠지만 내년 2분기, 3분기가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연말로가 2%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많이 내려와요. 저희가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죠. 올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가파른 산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물가도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우리가 주식 잘 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떤 룰이 되었건 미국의 적정금리가 5%를 하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려도 되지 않겠어라는 요구와 명분들이 아마 생겨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대대로라면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증시가 더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 아주 힘을 얻겠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KB증권에서는 저희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요. 글로벌 이제 주식 특히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내년 봄이 가장 어두운 시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걸 생각하고 있고 올라가는 경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올해 증시를 아주 억눌렀던 건 이제 물가 그리고 연동되어 있는 통화 정책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대 방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게 기대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내년 봄이 저점 이후에 증시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